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천 명을 넘어 7천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1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도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연령대 가운데 5세에서 14세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6천 명대, 많으면 7천 명 안팎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겨울 확진자가 10,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5,704명입니다. 이미 지난 4일 1일 최다 확진자 수 5,352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서 많으면 7천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4,100명대였던 확진자는 일주일 뒤 5,100명대로 늘었고 오늘은 확진자 수가 지난주 수요일보다 더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1일 확진자가 이번 겨울 10,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료계의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병상 준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수월치 않은 걸 봐서는 당분간은 입원의 적체라든지 중환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제 사망자 64명 가운데 6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효과들이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 필수 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기본 접종 완료보다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60살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안에 3차 접종을 받으라고 공고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2명이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닌 인천의 교회입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오가는 사람 없이 주변은 썰렁합니다. 벌써 이 교회에서만 29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이 또다시 12명이 늘며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36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이 추세라면 앞으로 아마 한 2달 안에 100% 아니면 우세종이 되는 50% 넘을 기세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백신 완료자는 9명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데 이들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가 다닌 인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한 4, 5일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2~3배가량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는 대상자만 1,300여 명이 넘으면서 역학조사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남양주 한양병원과 해민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2곳 병원에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병상 6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초기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지만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화로 악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5살에서 14살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umber one, to shift from a reactive mode to stabilizing the crisis. Two, to protect children and their schools as part of the response strategy.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종의 백신에 대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 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교차 접종 연구들이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교차 접종이 특정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선택지 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차 접종, 그리고 서로 다른 mRNA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5살에서 11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 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실제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5살에서 11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점원 없이 무인 영업점으로 운영되던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데 안 쓰던 직원까지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예배를 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최부금 씨.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소식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단말기를 두며 운영해 왔는데 방역 패스를 확인할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장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무인 단말기에는 이렇게 체온 측정과 지문 인식까지는 가능한데요. 하지만 방역 패스, 그러니까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무인 단말기 업체와 함께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2달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방역 지침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바를 아니면 우리라도 상주해서 이런 고객들의 방역 패스를 실시간 아니면 일일이 확인하라고 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지침도 없이 바로 그냥 방역 패스 해라 업종으로 분류만 해놓고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간 대여 업종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제한에 오미크론 감염 우려까지 연말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새로운 인력까지 채용한다는 건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약하신 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거를 체크를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한다 해도 그 5분 정도의 체크 시간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페이를 얼마를 들어야 될지.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업체 업주들에게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운영하지 말라고 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 대목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 키오스크가 정부가 이 지금 방역 정책에 대해서 비대면 정책들을 장려를 하면서 그 키오스크를 적극 추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인력을 다시 써야 되는 대면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하지만 정부로서도 특정 업종만 예외로 둔다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게 뻔해 원칙을 접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 확대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방역 강화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사이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후보 5명 대결에선 지난 조사 때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까지 추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3%,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1%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열흘 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1.6%포인트, 이 후보는 2%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극적인 화해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전환한 게 눈에 띕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9%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의 4.9%포인트 앞섰지만 이 후보가 꾸준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윤 후보 지지세는 주춤했지만 진보 진영 결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선 윤 후보가 51.1%로 앞선 가운데 이 후보도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잇따라 사과해온 이 후보의 약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윤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호남 지지율도 70%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2주 연속 방문한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0%대 후반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51.3%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여전히 앞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국 논란 사과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논란에 사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6%가 적절하다, 42.1%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4.5%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 진보층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후보의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중도와 진보층에선 이와 반대로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게 윤 후보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도움된다고 답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중도층에서도 절반 넘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선 48.4%가 부정적이었지만 도움된다고 한 비율도 40.3%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사이에 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설령 연대나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결과에 영향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1.4%로 영향 줄 것 45.1%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와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67.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보 정권이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면서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마포에서 열린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명칭을 확정하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살리는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출범식을 본 많은 지지자들이 마음 든든하게 정권 교체에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인 금태섭 전 의원과 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전북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쯤 유권자들 앞에 설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신중한 모습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서 야당 봐주기라거나 선거 개입이라면서 서로 다른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코끼리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부인 김건희 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을 설득하는데 김건희 씨 역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행사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좀 너무 전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더 두지 않나 이렇게 지금 듣고 있고. 막판까지도 보이지 않게 내조하는 역할만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수렴청정이라며 국민 앞에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혐의 일부는 벗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가 있다는 점 때문에 등판에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데도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는 건 선거 개입이라며 검찰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씨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공작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김 씨의 일부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야당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판을 해도 하지 않아도 김건희 씨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공개석상에 나와야 할지, 만약 나온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윤 후보 측에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과거 무혐의 처리됐던 뇌물 사건 재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법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세무당국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던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이번 사건은 윤 전 서장에게 돈을 댔다는 사업가의 진정으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나 국세청 고인사들을 만날 때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우진이가 이런 사람을 불러 나와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값을 결제해야 됐고. 윤 전 서장을 구속한 검찰은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10년 전 뇌물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서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제 열린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함께 땅을 판 공범을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매장한 연쇄살인범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수도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구조됐습니다. 또 화물차를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쇠지렛대로 맨홀 뚜껑을 엽니다. 3m 아래 바닥까지 집어넣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30대 남성. 어지러운 듯 휘청거립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남가자동 지하 하수도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작업자가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새도 심하고 구조 현장이 되게 좀 많이 지저분하고 좁고 그런 데였어요. 살려달라고 이제 신고가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최초에 들어갔던 데에서 꽤 안쪽으로 들어갔더라고. 동료 작업자가 옆에 있었지만 오물 냄새가 워낙 심해 숨쉬기 어려웠던 데다 내부가 어려워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아래 승용차가 구겨진 채 끼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 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아주 매캐하고 지금도 꺼질 듯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꺼지나 봐. 지금 소방차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폐전선을 보관하던 창고를 모두 태웠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세 1,3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서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50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공사 현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을 낼 수 없게 되자 사채에 손을 댔고 가까스로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탔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그 정도까지 빚적적으로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도가 없느냐고 관공서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 이처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내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실직이나 일감 감소로 인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개인 채무자분들이 원금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가계 생계비를 뺀 월소득이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용대출과 정책서민 금융대출 등이 대상으로 이미 유예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 채무자 원금 규모는 9,600억 원, 3만 6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개인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환 시기가 미뤄지는 것이어서 조치가 끝난 뒤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결혼과 장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거쳐서 결혼과 장래,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 한도를 연소득의 0.5배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범위해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 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계획은 순항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가끔씩 길에 보이는 수소 자동차. 내년이면 8만 대가 도로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에서 먼 거리를 와가지고 충전하러 오는 길이 참 멀어요. 오는데 오는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년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절실한데 한 곳 만드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파이프를 땅속으로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시내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배관으로 하게 되면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굉음과 매연을 내뿜고 바다에는 기름띠를 만드는 화석연료 엔진을 배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은 40분 충전하면 수소 연료 전지로만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제로, 하지만 보통의 레저 보트만큼 빠른 30노트 속도가 가능합니다. 선박 규모를 키우는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해외에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 배에 대한 국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 잘 만들어서 잘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열차, 항공기는 물론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2040년에 연 부가가치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수소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긴장 완화와 외교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2028년 미국 LA 올림픽 때 동일하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장은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거부할지가 더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사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선언한 중국은 미국이 중요 협력 분야에서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请大家拭目以待。 중국은 미국이 문제 삼은 신장에서의 인종 말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경고한 대응 조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중국이 수용한 전략 비축유 방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2028년 LA 올림픽 때 가서 똑같이 외교적 보이콧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동맹국들이 얼마나 뒤따를지도 큰 변수입니다. 백악관은 각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have informed them of our decision, and obviously we will leave it to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뉴질랜드는 지난 10월 미국과 무관하게 안전 문제로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익이냐 명분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탐색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진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종전선언 구상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물꼬를 트려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오긴 했지만 베이징 올림픽하고 종전선언이 반드시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남북미 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만큼 평화 진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직접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온 바 있습니다. 보이콧 동참 요구 등 관련 요구를 해온 바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이콧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역시 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에 또 안개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 등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고요. 앞으로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은 2.9도, 대구 2.2도, 대전은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는 14도로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건강이 비상입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면역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받은 12살에서 17살의 이상 반응은 10만 명당 262건으로 전체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게 100%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며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도 PCR 진단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아 48시간 동안 방역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첫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해민병원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상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병원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며 담당 의사 30명을 1대1로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민병원은 병상 220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통째로 내놓게 되는데 중수본을 통해 의료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60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50대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반도체 부문까지 모두 2개 부문으로 개편한 겁니다. 삼성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술 융합이 진행 중인 부분은 통합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결국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한 군인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최대 하루 15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천 명을 넘어서 7천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급등했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로 올랐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내륙 지방에 가시거리 100에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감한 주택 공급 정책을 약속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습니다. 또 국가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면서 기본소득 등으로 수요를 보강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꼽아온 이재명 후보가 청작년 무주택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졌다. 청약 당첨은 로또와 같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분양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서울도 아닌데 무슨 4, 5억 하니까 사실 제가 2030 세대인데 어리고 그런데 뭐 수입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이 후보는 진보 정권이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장은 이를 공급 부족으로 인식해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차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층수나 또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또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좀 과감하게. 실수요자 대출까지 옥죄는 건 현장성이 부족한 금융 통제 사례라며 정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 금융정책으로 청년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 빚이나 개인 빚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게 가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언급했다 번복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위헌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헌법 파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하는 등 당내 결속 다지기에도 주력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벤처기업 사무실을 찾아서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7대 정책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해서 장애인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도 찾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행보로는 국민 안전을 내세우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살리는 선대위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 핵심 인사가 모두 모인 첫 회의는 정권 교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 출신 인사인 금태섭 전 의원과 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선대위 러브콜에 응하면서 외연도 확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로. 김종인 위원장 제안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행보 일환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등을 변론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의 인권 보장은 지금 법에 의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너무 지금 경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112 신고가 종합되는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찾아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불협화음을 장점으로 내세워 승리하겠다면서 선대위 내홍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갈등 불씨는 남아있는 만큼 대선까지 원팀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서 여는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앞서 충북 충남도민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지난주 지역순회 일정에 이어 충청 공들이기 행보도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거리 인사에 나서서 2030 세대와 직접 만납니다. 네, 20대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다자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 20대 대선이 오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윤 후보의 지지율은 45.3%로 37.1%를 받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열흘 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1.6%포인트, 이 후보는 2%포인트 각각 오르면서 격차는 8.2%포인트 차이로 줄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윤 후보 46.9%, 이 후보 42% 지지를 얻어서 오차범위 이내인 4.9%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양자 대결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유권자 70.8%는 윤 후보를, 또 진보 유권자 74.2%는 이 후보를 지지했고 중도층 51.1%는 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인천 경기에서 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고 호남에서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는 51.3%로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답한 40.3%보다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응답은 열흘 전 조사보다 2.3%포인트 줄었지만 정권 연장은 4.2%포인트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9%,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7.5%로 지난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열흘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39.3%를 얻어 1.3%포인트 떨어진 민주당 31.7%의 오차범위 밖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국 논란 사과에 대한 여론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도움된다는 비율은 절반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정례조사에서 이 후보의 조국 전 장관 논란 사과에 대해서 46.6%는 적절하다, 42.1%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부적절하다, 또 중도와 진보층에선 적절하다가 각각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가 윤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53.2%로 도움이 안 된다는 대답 37.9%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고 진보층에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48.4%로 앞섰지만 도움된다는 비율도 40.3%에 달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여론이 많고 설사 성사돼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후보들의 연대나 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높음이 28.3%, 낮음이 60.2%였습니다. 연대나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비율이 51.4%로 영향 줄 거란 대답이 45.1%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선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적절하다고 봤는데 부적절하다고 본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설마 했던 숫자까지 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만 5,700명을 넘으면서 이미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000명대를 넘어서 7,000명 안팎까지 집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던 11월 초부터 일주일 단위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주는 보시는 것처럼 2,000명대 수준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 보겠습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았던 게 수요일 11월 10일 2,600명대 수준입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3주차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11월 17일 수요일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수요일이고요. 11월 17일에 확진자가 3,000명을 넘더니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3,000명대 확진자는 이미 9월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집니다. 역시 수요일에 4,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3,000명대 후반 확진자 그리고 4,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1월 마지막과 12월 초입의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네, 12월 초가 되고 나서는 5,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가 거듭 예상을 했었지만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확진자를 수요일 기준으로만 뽑아봤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수요일 기준으로 확진자를 뽑았는데 11월 셋째 주부터 1,000명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확진자가 10,000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춘 정부는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효과들이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 필수 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중한 상황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관계부처에는 자영업자를 돕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을 더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 만에 방역 조치 강화로 다시 위축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직접 협조를 구했습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청소년 접종과 3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여파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집중하라는 지시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출 예산 가운데 73%, 역대 최대 규모를 상반기에 투입해 조기에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설명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7일 오미크론 변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덴마크 환자 안전당국 책임자인 아네테 뷔케 페트리는 취재진에게 덴마크가 이제 사회 전반적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날까지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는 모두 398건으로 이는 전날보다 137건이 늘은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스 클로주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각국의 어린이와 학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초기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지만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화로 악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7% 상승한 배럴당 72달러 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거의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세 1,3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에 땅값을 부풀려서 개발 부담금을 줄였다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측이 실제로 부풀린 땅값을 양평 군청에 제출했고 군청은 이걸 그대로 반영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땅값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개발하면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실제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잘못된 매입가 서류를 제출했던 겁니다. YTN이 입수한 거래 신고 피증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부담금 영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이 양평군에 제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 1천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 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 2,035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포함하면 안 되는 3억 1천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때도 있었습니다.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1가지만 발표한 겁니다. 특혜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축소 발표인데 담당자는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확인되고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어떤 기면 진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기 전에 이게 도깨비 막마이다. 지난해 7월 과학교사였던 아들은 발병 확률 0.01%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3D 프린터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3D 때문에 죽은 게 맞네. 100% 내가 지금 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지 혼자 같으면은 그래서 생각을 하니 분명 선생 둘이가 더 그런 병으로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총화.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넉 달 동안 피해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육종암 증상과 유사한 극심한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까매지고 이런 현상, 그리고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한 현상, 엉덩이 쪽에 화기가 느끼는 현상. 완전 급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갈 수 없었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3D 프린터 출력에 매달렸습니다. 뭐 환기 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8대를 그냥 동시에 돌리는 3D 프린팅 재료로 쓰인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첨단 산업으로 칭송받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학교 5,700여 곳에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려 2만 6천여 대. 그러나 그 누구도 교사와 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YTN은 앞으로 닷새 동안 자체 실험 등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추적하고 산업 논리에 매몰돼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터널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전선을 보관하던 1층짜리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강아지들을 입양해서 엽기적인 수법으로 학대하다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 강아지 사체를 묻어서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땅을 더듬는 사람들. 이리저리 흙을 파내려 가던 그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강아지 사체입니다. 뒷다리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묻히는 것 같은데. 꼬리냐? 이튿날 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수색 작업. 또다시 죽은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발견된 사체가 8구나 됩니다. 강아지들을 땅에 묻은 건 공기업 직원인 41살 남성. 사택으로 쓰는 아파트 화단에 묻어 증거를 감췄지만 주변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쳤냐? 그랬더니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럼 병원은 데리고 가봤냐? 했더니 답변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으라고 내려놨는데 강아지가 걷질 못해. 숨진 강아지들은 두개골이 부서졌거나 몸 전체에 화상 자국이 있는 등 학대 정황이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푸들 19마리를 분양받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단체는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마리나 그랬다고 하는 것이 연쇄살인마하고 정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짓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와 격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사라진 개 11마리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아파트 화장실에 갇혔다가 며칠 만에 구조됐습니다. 주변의 관심 덕분에 간단한 병원 치료만 받고 큰 탈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오전 9시 반쯤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어서 10분 간격으로 소방구조대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아파트 13층에 혼자 사는 다리가 불편한 77살 노인이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자 구조대가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안방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문이 고장나 있고 파손돼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거의 문도 강제 개방해서 들어가니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잘
거동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알아보는데 어떤 이유인지 화장실 문이 고장났고 그 사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할아버지가 갇혀버린 겁니다. 네,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있던 할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의 13층 위층에서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추정이 되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시끄럽다고 한 것이 이틀 됐다는 거죠. 다행히 구조된 할아버지는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어서 구조 당일 오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된 이틀 전부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 기간이 2주가 넘는다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5급 공무원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20대 후반의 남성 사무관인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가 예약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폐업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700명을 넘어섰는데 한 사람당 수십만 원의 예약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 업체. 최근 폐업으로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직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폐업은 고스란히 여행객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한 렌터카 업체가 예약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곧바로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계획도 망치고 돈까지 떼일 상황이 된 고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문자가 왔는데 중개업체에서 비용을 대금 결제를 안 했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고 문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황당했죠. 지금까지 예약금을 떼었다는 사람이 7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SNS 단체 대여방에 피해자들이 계속 몰리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업체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격 비교 사이트 업체가 가입한 보증공제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캠핑을 즐기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난방 취사기구의 위험성을 알리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사용할 경우 2분 만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증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환기가 잘 안 된 실내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남 합천군의 한 호숫가에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승합차 안에서는 캠핑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LP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쓰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캠핑 때 쓰이는 난방 취사기구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방당국과 대학 연구진이 측정해봤습니다. 사방이 막힌 텐트 안에 불붙은 숯을 넣자 15초 만에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1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ppm을 넘어서고 2분이 지나자 사람이 의식을 잃을 정도인 2000ppm을 훌쩍 넘어섭니다. 캠핑카나 차박 등에서 주로 쓰이는 무시동 히터는 배출가스가 외부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10분 만에 산소 농도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등유난로와 가스 번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캠핑 때 주로 사용하는 이런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도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5년 사이에 발생한 200건에 가까운 캠핑 사고 가운데 난방 취사기구를 쓰다가 벌어진 경우는 60건에 달합니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난방기구를 점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텐트 안에 온열기구를 놔두고 주무시거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장작이나 숯을 텐트 안에 들인 채 잠들었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농도로 천천히 농도가 오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장시간 잠이 든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숯을 이용한 취사는 반드시 텐트 밖에서 하고 난방기구도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경보기와 함께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국립묘지가 없는 데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 개인묘지나 시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오늘 첫 국립묘지가 개원해서 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송달선 하사. 2011년 유해가 발굴됐고 최근 신원이 확인돼 71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제주도엔 국립묘지가 없어 영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 최초의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이 개원함에 따라 1호 안장자로 선정돼 한을 풀게 됐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국립제주호국원. 지리적 여건 때문에 육지의 국립묘지로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 시립묘지나 개인묘지에 묻혀왔던 유공자들이 더 이상 국가적 예우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됐습니다. 기존 호국원의 참전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기존의 현충원 안장 대상자 그리고 민주묘지 대상자까지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제주 곳곳에 묻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들의 유해도 이장될 전망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제주호국원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안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곳곳에 국립묘지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도 추위가 주춤하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2도로 이맘때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들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가득 쌓여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은 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은 12도, 대전은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기 상황은 계속해서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6천 명대, 많으면 7천 명 안팎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겨울 확진자가 10,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5,704명입니다. 이미 지난 4일 1일 최다 확진자 수 5,352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6,000명을 넘어서 많으면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4,100명대였던 확진자는 일주일 뒤 5,100명대로 늘었고 오늘은 확진자 수가 지난주 수요일보다 더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1일 확진자가 이번 겨울 10,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료계의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병상 준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수월치 않은 걸 봐서는 당분간은 입원의 적체라든지 중환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제 사망자 64명 가운데 6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효과들이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 필수 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기본 접종 완료보다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60살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 안에 3차 접종을 받으라고 공고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2명이 늘었고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닌 인천의 교회입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오가는 사람 없이 주변은 썰렁합니다. 벌써 이 교회에서만 29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이 또다시 12명이 늘며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36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이 추세라면 앞으로 아마 한 2달 안에 100% 아니면 우세종이 되는 50% 넘을 기세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백신 완료자는 9명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데 이들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가 다닌 인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한 4, 5일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2~3배가량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는 대상자만 1,300여 명이 넘으면서 역학조사 역량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명률은 낮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백악관 의료고문인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137명 늘어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100여 건 늘어 환자 수가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유럽 각국은 입국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Und deswegen sind Einreisebeschränkungen wichtig, um den Eintrag nach Europa, den Eintrag auch nach Deutschl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초기 자료 검토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으면서도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 입원 사례가 적은 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돼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주요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라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지만 증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임상적 특성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 연말 전까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은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별도 백신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5살에서 14살 어린이들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백신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umber one, to shift from a reactive mode to stabilizing the crisis. Two, to protect children and their schools as part of the response strategy.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종의 백신에 대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 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교차 접종 연구들이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교차 접종이 특정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선택지 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차 접종, 그리고 서로 다른 mRNA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후보 5명 대결에선 지난 조사 때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3%,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1%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열흘 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1.6%포인트, 이 후보는 2%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극적인 화해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전환한 게 눈에 띕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9%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의 4.9%포인트 앞섰지만 이 후보가 꾸준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윤 후보 지지세는 주춤했지만 진보 진영 결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선 윤 후보가 51.1%로 앞선 가운데 이 후보도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잇따라 사과해온 이 후보의 약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윤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호남 지지율도 70%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2주 연속 방문한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0%대 후반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51.3%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여전히 앞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국 논란 사과에 대해선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국민의힘 합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논란에 사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6%가 적절하다, 42.1%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4.5%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 진보층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후보의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중도와 진보층에선 이와 반대로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게 윤 후보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도움된다고 답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중도층에서도 절반 넘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선 48.4%가 부정적이었지만 도움된다고 한 비율도 40.3%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사이에 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설령 연대나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결과에 영향 주지 못할 것이란 응답이 51.4%로 영향 줄 것 45.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와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67.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벤처기업 사무실을 찾아서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7대 정책 공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해서 장애인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에도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서 여는 간담회에 참석해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앞서 충북 충남도민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난주 지역순회 일정에 이어서 충청 공들이기 행보도 이어갑니다. 또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거리 인사에 나섭니다. 하수도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구조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사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쇠지렛대로 맨홀 뚜껑을 엽니다. 3m 아래 바닥까지 집어넣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30대 남성. 어지러운 듯 휘청거립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남가자동 지하 하수도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작업자가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구조 현장이 되게 좀 많이 지저분하고 좁고 그런 데였어요. 살려달라고 이제 신고가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최초에 들어갔던 데에서 꽤 안쪽으로 들어갔더라고. 동료 작업자가 옆에 있었지만 오물 냄새가 워낙 심해 숨쉬기 어려웠던 데다 내부가 어려워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아래 승용차가 구겨진 채 끼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 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아주 매캐하고 지금도 꺼질 듯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꺼지나 봐. 지금 소방차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폐전선을 보관하던 창고를 모두 태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세 1,3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 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강진 기자입니다. 가끔씩 길에 보이는 수소 자동차. 내년이면 8만 대가 도로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에서 먼 거리를 와가지고 충전하러 오는 길이 참 멀어요. 오는데 오는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년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절실한데 한 곳 만드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파이프를 땅속으로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시내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배관으로 하게 되면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굉음과 매연을 내뿜고 바다에는 기름띠를 만드는 화석연료 엔진을 배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은 40분 충전하면 수소연료 전지로만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제로, 하지만 보통의 레저 보트만큼 빠른 30노트 속도가 가능합니다. 선박 규모를 키우는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해외에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 배에 대한 국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 잘 만들어서 잘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열차, 항공기는 물론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2040년에 연 부가가치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수소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강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 6개월여 만에 다시 화상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고조시킬 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과 함께 강력한 경제적 조처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것과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e told President Putin directly that if Russia further invades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our European allies would respond with strong economic measur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also told President Putin there's another option, de-escalation and diplomacy. The United States and our European allies would engage in a discussion that covers larger strategic issues, including our strategic concerns with Russia and Russia's strategic concerns.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핵 군축을 다루는 전략 대화와 이란 등 지역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러 정상은 회담 후에 별도의 합의문이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설명 회견에 나섰는데 두 정상은 각자 할 말만 하고 말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사상 최초의 5연패를 이끈 전북 현대 캡틴이죠. 홍정호 선수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북 수비 핵인 홍정호는 24년 만에 수비수 MVP가 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각 구단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로 선정된 올해 프로축구 최고의 별은 전북 현대 홍정호였습니다. 전북의 5연패, 통산 9회 우승의 주역으로 생애 첫 MVP를 수상한 홍정호는 먼저 자신을 믿어준 구단을 향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성공하지 못한 선수라 손을 내밀어준 팀이 전북 현대였습니다. 보답하고 싶었고. 홍정호는 이동국의 은퇴 이후 올해 처음 전북의 주장을 맡아 36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수비의 핵심으로 팀 최소 실점 기록을 이끈 홍정호는 지난 1997년 김주성 이후 24년 만에 수비수 MVP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다 보니까 진짜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이상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올 시즌 많은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서. 전북의 우승을 지휘한 김상식 감독은 감독 데뷔 첫 해 감독상 수상의 영예까지 차지했습니다. 김 감독은 다른 팀 감독들에게 공을 돌리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 경기 치열한 승부를 펼치면서 감독님들을 존경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11개 감독님들이 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MVP 투표에서 아쉽게 2위로 밀린 제주 유나이티드 주민규는 5년 만에 K리그1 토종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주민규는 다음 시즌에는 팀의 우승 경쟁을 이끌겠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신예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은 울산 현대의 수비수 설령우가 선정됐습니다. 설령우는 최장암 투병 끝에 올해 6월 세상을 떠난 스승 유상철 감독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와 미세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현재 말썽입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서도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5도, 대구는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에는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이 비상입니다.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받은 12살에서 17살의 이상 반응은 10만 명당 262건으로 전체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게 100%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며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도 PCR 진단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아 48시간 동안 방역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첫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해민병원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상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병원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며 담당 의사 30명을 1대1로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민병원은 병상 220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통째로 내놓게 되는데 중소부원을 통해 의료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60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50대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반도체 부문까지 모두 2개 부문으로 개편한 겁니다. 삼성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술 융합이 진행 중인 부분은 통합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결국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한 군인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최대 하루 15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은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